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돈이 웬수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으니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결혼 전 저는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 수입은 300 정도였어요. 남편의 경우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고 월 수입은 저와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랬습니다. 저희 둘이 만나게 된 건 서로 알고 지내던 오지랖이 넓었던 작가의 소개 덕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기에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나면서 천천히 따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세를 생각해서라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반반 결혼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둘 다 벌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반반 결혼식이라는 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딱 하나 반반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이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미 빚도 많이 있으셨고 체납된 세금도 있으셔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결혼할 때를 위해서라며 오랫동안 들어놓으신 적금도 있었고 이미 노후도 준비되신 상황이라 제가 부탁만 하면 더 큰 도움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반반 결혼을 외치면서도 집만큼은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해서 집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듯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은근히 공동명의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아나갈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미 집값의 70% 가까이를 현금으로 내주시는데 고작 30% 대출금을 같이 갚는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그런 뜻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덕에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시작부터 공동명의로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3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겠지만 그래도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금전적인 신뢰를 쌓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돌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도 혼인신고를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집명의는 공동이 아닌 당신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니 대출금은 혼자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각출하여 200만 원을 공동자금으로 쓰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직접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1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몇 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외벌이가 되니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실업급여로 생활비하고 아파트 대출금 내고 나면 정말 제 손에 남는 건 몇만 원뿐일 때도 있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그동안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을 볼 때였어요. 왕래는 자주 한 적 없었지만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릴 적에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명색이 제가 사촌 언니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뭐 큰 건 해줄 수 없어도 축의금 얼마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음 주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이만큼 축의금을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생활비에서 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조사비에 포함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번 돈을 왜 축의금으로 써야 하냐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서 내자고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솔직히 치사하고 들어와서 알았다 내가 낸다 하고 말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저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저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고요. 솔직히 실직 전에는 저희 가족이나 제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부 제가 부담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도 남편이 너무 야박하게 드리면 제가 조금씩 더 얹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부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색내기도 싫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축의금을 주는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그만큼 다시 생활비 통장에 채워넣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오기로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결혼식에 가서 먹은 밥값이 그만큼은 나왔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뷔페를 몇 접시고 퍼다 먹는 남편을 보는데 꼴도 보기 싫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죽대면서 너는 이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축의금도 차용증까지 써서 내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제라도 공동명의 해주면 자기가 대출금 정도는 같이 내주겠다고 킬킬대면서요. 사실 실직 이후로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번번이 저를 보면서 누구는 좋겠네.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 나오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라면서 빈정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역으로 받아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지금 예민해서 별거 아닌데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조사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원래 그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아직도 진명이 문제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호시탐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명이를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조건 일단 직장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서 신중하게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줄 알았지. 속으로 저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인데다가 아파트 명의를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실직한 동안 사실 아이 계획도 갖고 해서 다른 의미로 안정적인 정착 같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 계획도 달라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줄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이혼도 사실 상관이 없었죠. 남편이 공동명의를 미끼로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어주신 부모님의 호의가 이 남자에게는 제가 자기한테 미쳐서 집도 해오고 결혼 비용도 반반씩 하고 생활비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전 직장에서 저를 예뻐라 하던 선배의 소개로 다른 마케팅 회사의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야기가 잘 돼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서인지 예전처럼 자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은 똑같이 내 걱정이나 내 체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명의부터 신경 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남편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곳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 같고 몇 달이었지만 참아야 했던 것들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현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신우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남편보다 4살 많은 신우는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에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딸도 노처녀인데 아들까지 노총각은 만들 수 없다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준비된 사람부터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와 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신우가 웬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친하진 않아도 어쨌든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저도 기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하는데 왜 돈을 요구를 하냐고 물으니까 남자 쪽이 조건이 좀 좋아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저더러 시댁사정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을 하느라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대체 신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직장 안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 안 밀리고 잘 내놓길래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그때 축의금 가지고 나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맞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건 채워 넣었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작에 채워 넣었다고 말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 나 돈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졌는지 근데 축의금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서 저더러 그때랑 지금이랑 경우가 같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가 다르냐고 둘 다 돈이 문젠데 이러니까 사촌은 남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우는 한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문언니를 또 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업급여로 꾸역꾸역 대출금 갚는 걸 보면서도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자기는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곧 죽어도 못 내준다던 남편입니다. 그런 인간이 제 아파트로 자기 누나 결혼자금을 만들어주자는데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들 눈이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기왕 할 결혼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여자랑 해야겠다 싶어서 저랑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한 여자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남편 말대로 안정적으로 돈도 낼 수 있고 집값까지 올랐는데 뭐하러 굳이 남편이랑 사나 싶더라고요. 저 혼자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실실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는 이혼하자 그냥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지 뭐라고? 이모한테 물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자기 짐 챙겨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참나 무슨 신우 결혼자금 빌려주잔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저더러 이까짓 아파트 있다고 이상하게 생색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색 내는 거야. 너는 이까짓 아파트도 없잖아. 이까짓 아파트에 네 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 이 10원짜리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당장 짐 싸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짜증을 내면서도 점점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알겠냐고 너가 공동명의 안 해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한 덕분에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거 몰랐냐고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결혼기간이 짧다고 한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객검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테죠? 일단 신우한테는 당장 전화해서 돈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테니 담보대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알아서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촌이든 가족이든 먼저 네 가족 내 가족 따지고 아내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순순하게 결혼하는 신우네 집을 사는데 도와줄 거라는 생각했느냐 따졌어요. 남편은 결국 어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 순순히 신우한테 전화해서 돈 이야기는 못 해준다고 제대로 전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충분히 반성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툴툴대면서 이제 됐냐? 라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과했던 건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끝날 일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됐냐고 물어봤으니 아직 안 됐다고 대답해줬어요. 기분 나쁜 거 티내면서 평소 성질 내던 것처럼 문 부서져라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니까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지 똥오 좀 못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요. 남편이 웃기지도 말라면서 부부 사이에 무슨 월세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내 명예 내 집에서 얹혀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으면 그게 룸메이트지 무슨 부부냐고 쏘아붙였어요. 너가 내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월세도 받지 않고 혼인신고는 물론 공동명의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남남이라고 우리가 부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처신 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또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내버리 뻔히 알면서 월세는 무슨 월세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다가 안 되니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겠냐. 우리가 비록 월급은 따로 관리했을지언정 서로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 내라고요.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제가 그 돈을 개인적인 일에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따로 저금해놨다가 남편 돌려주던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갚는데 쓰고 대출 갚는 게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집에 남편 명의도 올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법을 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좀 뒤적이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을 부부처럼 살았으면 그건 또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지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 사이가 사실혼이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진 생각 안 해봤어서 아차 싶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저는 남편 고쳐 써먹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남편은 오히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자기가 분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달래가며 제 재산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이혼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다음날 저는 실력 좋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인터넷만 맹신할 게 아니라 저처럼 직접 행동을 했었을 텐데요.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올렸고 각자 버는 돈 따로 관리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한테는 독이 되었네요. 대출금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공동재산 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민법상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잃고도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는커녕 자기 돈을 쓰려면 차용증까지 쓰게 했던 점으로 미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제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니 그제서야 이혼하자는 건 사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사과하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랑 이혼을 왜 하겠냐며. 저는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집안에 있는 남편 옷 가지며 짐이며 다 빼와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지금 그냥 말로 할 때 나가버릴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 소송 걸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뱉을래. 너가 정해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몇 번을 빌다가 결국엔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더군요.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계산 빠르고 욕심 많은 성격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희 단점을 보완해 줄 거라 믿었었거든요. 월급 잘 모아서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갈 거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크게 한 방 먹여줬으니 내쫓기는 그 모습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도 적당히 욕심부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마냥 달달한 사랑만 주고받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현실은 드라마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들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신용카드를 착착 긁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눈알을 굴리고 특히 회전초밥집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회전초밥집에 가면 그릇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저는 어차피 양이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왕 한 접시를 먹더라도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 먹습니다. 특히 저는 장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만 3~4접시 먹고 끝내는 일도 허다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어초밥이 올려진 접시를 들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산다니까 혹시 비싼 것만 골라 먹는 거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 한 접시 먹는 동안 자기는 4접시는 먹어놓고 그딴 소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간신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기로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비싼 그릇으로만 5접시를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도 제 거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더치페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온 금액을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는 거라나요. 황당해서 제가 당신은 20접시 가까이 먹고 나는 겨우 5접시 먹었는데 내가 왜 당신 것까지 내줘야 하냐고 더치페이 뜻 모르냐고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서 이 남자하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 공방으로 찾아와서는 어제는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 저처럼 재치 있게 대처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며 저를 한껏 치켜 세우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특별한 것 같다고요.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기 전까지 여중여 고여대를 나와 연애는커녕 짝사랑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절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의 궤변에 넘어가 쌓여있던 화도 불편했던 마음도 어느새 풀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사귀는 내내 남편은 남녀평등을 귀에 딱지가 않게끔 주장해왔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부분이기에 남편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걸핏하면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데이트 비용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제가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뜬금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자기가 할 거니까 전 신경 쓸 거 없다며 대신 월초마다 늦지 않게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정말 치사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저와 남편처럼 돈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만 데이트를 하고 하물며 기념일이나 생일마저 그 예산에 맞춰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남편이었으니 결혼도 당연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9천에 시댁에서 받은 5천까지 총 1억 4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3천이 있었기에 남편보다는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괜히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돈을 더 썼네 어쨌네 소리가 나올까봐 친정부모님께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더 많이 보태주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배운 바가 있었는지 저도 굳이 반 이상 보태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정확히 2억 8천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전세도 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연봉 4천 정도로 이거저거 뺄 것 빼고 나면 대략 한 달에 300 좀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달에 3~400 정도 벌고 있었고요.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주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신혼을 즐기며 약간은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역시
반반씩 부담하길 원하더군요. 그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각자 150씩 생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무래도 회사를 관둬야 할 것 같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날은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집에 개미가 보여서 무척 신경이 쓰였거든요. 도대체 이 개미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방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방에서 혼자 그렇게 뭘 먹어댔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디서 사왔는지 온갖 과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숨겨놓고 먹은 걸 보니 얄밉기도 하고 동시에 짠돌이 주제에 간식도 종류별로 많이도 사다 놨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믹스커피에 비타민 음료까지 있는 건 좀 의외였지만요. 하지만 간식의 출처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충격과 수치스러움에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간식들이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가져온 거라네요. 집에 오기 전에 한 주먹씩 챙겨서 가져왔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간식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챙겨왔냐고 따지니까 영양가도 없는 간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기가 싫었다나요? 그러면서 꽤나 논리적인 척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과작간만큼은 일을 더 한다며 억울하답니다. 저 인간이 떠드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직원이 남편이 탕비실 물건을 훔쳐간다며 윗선에다가 일렀답니다.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뭐가 횡령이냐면서요. 남편은 쪽팔려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며칠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탕비실 거지 사건이라며 사내에서 남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탕비실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갈라치면 몇몇 직원들이 도끼 눈을 하고 남편을 째려보더랍니다. 심지어 남편이 탕비실을 떠나면 간식이 몇 개나 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며 남은 개수를 세는 직원들도 있었다네요.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쪽팔려서 회사를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시기에 제가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아침 방송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만의 특별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저만 괜찮다면 제 공방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요. 제 입장에서야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방송의 힘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더라고요.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작을 의뢰하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3,400에 불과했던 수입이 2배가 넘게 되었지요. 물론 제 수입과는 별개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으니 생활 자체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300만 원의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생활비도 반토막이 났으니 심리적으로 전보다 더 빠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불경기였잖아요. 좋은 소식은커녕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답니다. 뭐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기가 생활비도 못 보태는데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작은 거 사는 것도 눈치가 너무 보인다나요? 저는 남편이 짠돌이에 거지근성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격지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생활비만큼은 알아서 책임지고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네요.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던 시기에는 집안일도 반반씩 했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칼같이 절반으로 나눌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음식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를 하는 식으로 했었지요. 하지만 생활비를 저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집안일은 자연스레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크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내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집에 왔는데 집에 먹을 만한 게 없길래 남편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생활비를 다 썼답니다. 그때가 생활비를 주고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3주 만에 150을 어디다 다 쓴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냐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활비를 올려야 할 것 같답니다. 얼마나 올리자는 얘기냐니까 200에서 250 정도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영수증은 다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어김없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영수증 좀 같이 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집안에 경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주면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털어먹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순순히 영수증 한 뭉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죄다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쓴 거더라고요. 품목도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할 것 없이 다양했고요. 영수증을 보고 나니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트에 다녀왔던데 왜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건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없는 건지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가 점심때 혼자 다 해먹었답니다. 워낙에 식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 다녀오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남편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모처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요. 간단한 요깃거리와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남편이 자꾸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로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유치한 남편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제가 계산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계산대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아는 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매일 어머님이랑 오더니 오늘은 와이프랑 왔나 보다면서요. 어머님이랑 마트를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걸 보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다는 건 다 사주더라며 저에게 아들 며느리가 엄청 효장가 보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마트 VIP라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어머님이랑 슈퍼마켓에 다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아줌마가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차랑 슈퍼마켓에 뭐가 찍혔는지 물어볼 거냐며 증거를 찾아서 코앞에 들이밀어줘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더는 감추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어쩔 거냐대요. 솔직히 아들이 어머님 장 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단순히 남편이 어머님 대신 계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의 장을 봐드린 이유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당신이 필요하신 걸 고르시면 저희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한 뒤 어머님께 현금을 받아 챙겨오고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카드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커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부모님과 짜고 카드깡을 하는 다 큰 자식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거냐니까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셀프로 자기 몫을 챙겼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생각에 오늘 집안일을 하는데 2시간쯤 걸렸다 하면 어머님과 짜고 5만 원을 빼돌리는 식으로요. 남편의 무용담을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거 사기라니까 저더러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탕비실 거지 사건 때도 회사에서 자기가 일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적어서 과자라도 잔뜩 챙긴 거라던 남편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계산적인 못난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후로 한 사흘간을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번 일을 알게 되셨는지 전화를 해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마음이라도 약해지면 곤란하니까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냐며 너무하다고 발악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양심에 털난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너 같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서요. 어머님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남편 귀를 그렇게 죽여놓으면 좋냐면서 뜬금없이 왜 당신 용돈은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들이 못 주게 되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염치 없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긴 어머님이 제정신이셨으면 남편의 카드깡을 도와줄 리도 없으셨겠지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악담을 퍼부으면 말이지요. 어머님께는 자식 농사 지금이라도 다시 지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 농사는 완전히 망하신 것 같다 했네요. 지금 다 갈아엎고 새로 농사 짓자니 너무 늦은 건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시애미 약 올린다고 어머님이 거품을 무시던걸요. 남편도 저한테 말 조심하라길래 너는 손버릇이나 고치라고 써붙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시 받아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가진 건 뭣도 없으면서 고개 빳빳한 건 여전하대요. 남편에게 혼자 살다 죽어 문드러져도 너랑은 안 산다고 한껏 비웃어졌습니다. 너가 나라면 회사 비품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돈 삥땅 쳐서 엄마 돈 뜯어가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겠냐고 따지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알뜰한 살림꾼과 거지근성은 서로 완벽하게 다르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를 않네요. 그 짠돌이 기질이 적어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알고 나니 자기가 번 돈은 아깝고 제가 번 돈은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분간은 머리 아프게 누굴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제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이랑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1년 차인데요.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시댁의 막말과 남편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 남편만 멀쩡했어도 참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구 회사의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사원이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나가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저를 용케 기억하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커피 한 잔 하던 게 데이트가 되고 연인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네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남편은 여동생 2명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남편이 20대일 때 부모님 2분 다 차례로 돌아가셨고 아직 미혼인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데이트 때 종종 남편이 보였던 알뜰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모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남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대학가에서 20년째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장사였어요. 다행히 맛도 좋고 양도 많다며 푸짐한 인심으로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님들 대부분은 수험 생활을 하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외상을 거듭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외상으로라도 손님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온 손님 배고르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훗날 몇몇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한 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가끔 후원금이나 쌀도 보내오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에게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참 바쁜 식사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시며 가게에 앉아 지인분과 통화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미친 듯한 속도의 자가용 한 대가 저희 어머니 가게로 돌진해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으셔서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 가게도 다 망가졌고요.
더 이상 가게 일을 하기는 무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운함을 표현했고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저희 가족도 엄청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했고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친정 어머니는 인근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빵을 구워가기도 하고 과자를 사가기도 하셨어요. 날씨가 좋을 땐 김밥이나 유부초밥 같은 식사를 준비해 가시기도 했고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한 제가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친정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남편은 몹시 불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수익이 날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감사를 표할 능력도 안 되는데 뭐하러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시냐며 친정 어머니의 봉사활동을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들한테 타이레드 사위인 제 남편에게 수지타산에 안 맞아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남편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극히 맞는 말 아닌가요? 남편은 자기가 장모님한테 한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장모님이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그걸로만 뚱해 있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신우들 때문이에요. 20대 중반과 초반인 두 신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삽니다. 게다가 얼마 전 제가 이직 준비를 위해 회사를 관뒀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어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사는 집보다 저희 집이 커서 편하다고요. 와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가져가고 가끔 제 옷도 빌려갑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운 지 오래예요. 제가 느끼는 신우들의 진짜 문제는 말이 많아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이웃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신우들에게는 수다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기도 하고 아무튼 입이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러다 사고 친다고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하라고 해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남편은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를 저에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신우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고기 반찬 없냐며 저희 집 냉장고를 들쑤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안 먹고 얼려둔 빵을 발견했어요. 신우가 이건 무슨 빵이냐고 해서 친정 어머니가 보육원 가져가시느라 구운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신우가 아줌마는 아직도 봉사활동인지 그거 가시냐고 놀라는 척하며 낄낄거리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야죠라고 한마디 하니까 언니 다 알아들으면서 굳이 지적하고 그러냐고 또 지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그래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신우 둘이 식탁에 앉아 해동시킨 빵을 뜯어먹으며 그런데 아줌마는 왜 맨날 보육원에 가냐면서 혹시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농담인 걸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둘째 신우가 언니 솔직히 말해보라면서 혹시 거기 언니 애 있는 거 아니냐고 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다면서요. 원래 일본 갔다 온 여자는 만나는 거 아니라잖아요. 라며 뭐 재밌는 소리라고 지들 둘이서 웃어대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큰 신우가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다며 보육원에 언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주 가시냐며 심각하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아줌마한테 숨겨진 늦둥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농담이라고 떠드는 건가 싶고 무엇보다 자꾸 친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농담을 하는 그 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진짜 무례하다고 한마디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나 떠들어댈 거면 저희 집 오지 말라고요. 목 위에 달린 거 그거 머리 맞으면 생각 좀 하고 떠들라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도 뭘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죄송하다고 하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들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당신 여동생들 예의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면서 왜 장모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은 왜 쓸데없는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남편 속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그래 다 터놓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일단 자기 동생들이 틀린 소리 한 거 아니라면서 왜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남한테 잘해주냐고 그래요. 그건 장모님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비꼬였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뚫린 입이라고 계속 짓거리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진짜로 숨겨둔 자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조심하래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게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장모님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망상을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입을 덮고 잔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글러쳐먹은 인간인지 몰랐다면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네가 이 모양이라서 네 여동생들도 그 모양인가 보다고 제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분간도 못하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산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원래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들이랑 셋이서 살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성품 하나 보고 결혼했고 집도 제가 모은 돈에 친정 도움 받아서 있는 대로 긁어모아 지금 사는 집 마련한 거였어요. 그때도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배경 같은 건 보지 않으시고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하셨던 거예요. 남편도 그때는 친엄마다 생각하고 모시겠다 하더니 속으로 저런 더럽고 추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자기가 요즘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고 나니 소름 끼친다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지가 원래 살던 여동생들 집으로 갔고요. 이튿날 친정 어머니가 이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며 넉넉히 해왔으니 사돈 처녀들도 나눠주라고 가져오셨거든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영문을 모르는 친정 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이후로 남편의 몇 번의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간이 없어 미루던 혼인신고 덕분에 헤어지는 것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빼서 신우들 현관 앞에 내려놓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직도 성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보육원도 가고 노숙인들도 돕고 있네요. 결혼 생활보다 훨씬 보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다들 행복한 봄날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사연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시누이들과 마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외아들인 남편 덕분에 시누이들과의 마찰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가세해서 쌍으로 저를 못 살게 군이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요. 남편은 대기업 입사 후 1년차가 되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은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 8년 차였는데도 대기업은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남편의 초봉이 제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280 정도를 벌고 있고 남편은 월급으로 350을 가져옵니다. 연말에 보너스가 있으니 대충 계산해보면 380에서 400 사이를 받아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지방에서 큰 식당을 하십니다. 장사도 무척이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집값의 시댁에서 집 해주는 거 바란 적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고 저희 부모님한테 지원받을 생각도 없었으니 애초부터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랑과 결혼 이야기 보고 가면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보고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다고 대답해드리니 저희가 결혼을 한다 해도 그 어떤 지원도 해주실 수 없다며 시작부터 못을 박으셨어요. 야무진 며느리 흉내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안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대답해드렸지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애초에 저도 양가 지원 없이 둘이서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왜 결혼을 꽁으로 하려고 하느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방금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지원받아 와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데려가는데
맨 입으로 시집을 올 생각이냐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남편은 외아들이고 자기들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누구 입으로 가겠냐고? 그런데 저는 딸인데다가 위로 오빠가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고 장남인 제 오빠가 대부분 가져가지 않겠냐면서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네요. 결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지타산 운운하시며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애초에 저도 지원받을 생각 하나도 없었던 데다가 결혼하게 되면 양가 지원은 받지 않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 7천을 그대로 신혼살림 차릴 돈으로 전부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내 어쩌네 하는 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유산 운운하면서 저는 제 돈을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려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다행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분위기가 차가워지자 나서서 중재를 해줬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도 많고 시작은 월세방 구해서 해야겠지만 두 사람 벌이를 합치면 3년 정도 아끼고 모으면 전셋집 정도는 구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친정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니 그날은 잘 넘어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맞서는 남편 모습에 오히려 저는 그때 결혼을 확신하게 되었네요. 제 스스로 10월드 입장권을 끊었다고 하실 분도 많지만 그때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 지원 하나도 없이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하고 약속도 했어요. 양가 지원 없이 하는 결혼이니만큼 누가 더 뭘 해왔네 안 해왔네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물론 제가 모아놓은 돈이 공동의 재산이 되기는 하겠지만 남편의 수입이 저보다 많으니 그 돈도 언젠가는 따라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해놓은 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 유산 같은 거는 사실 관심도 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 집안일도 서로 미루지 말고 반반하고 양쪽 부모님들한테도 상황에 맞게 똑같이 효도하자고요. 친정도 시댁도 거리가 꽤 먼 지방이라 시집살이 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며느리니까 친정에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집안일을 물리적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더 빠르기도 하고 남편은 아무래도 야근이 잦고 심할 때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있어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신혼집 월세방이래봐야 1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고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신혼 초반에는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듯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남편이 조금씩 집안일하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쉬는 일요일 아침에 제가 식사 준비를 할 테니 그동안 남편에게 청소기 좀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오늘 그걸 꼭 돌려야 하냐고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바닥에 머리카락 뒹구는 꼬라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집도 12평짜리 코딱지만한 집인데 청소기 돌려봐야 5분도 안 걸리는걸. 그게 그렇게 하기 싫다고 침대에 달라붙은 채로 안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남편은 대번에 그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빨래며 식사 준비며 청소며 웬만한 가사노동은 거의 저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했다고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분담하기로 했지만 내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해서 그러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남편은 자기가 월급을 더 벌어오니까 제가 그만큼은 더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자기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몸땡이만 왔으면서 지금 당장 돈 얼마 더 번다고 제가 집안일을 독박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결혼 초반에 돈 더 해온 걸 가지고 생색내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생활비와 적금은 똑같이 내자고 했어요. 남는 돈은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대신 집안일은 똑같이 분담해서 반반씩 하기로 하자고요. 남편이 용돈으로 가져가는 50을 제외하고도 여윳돈이 100 정도가 더 생기는 상황이니 남편은 신이 나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날부터 저는 확실하게 모든 집안일을 반으로 갈라놨어요. 빨래도 제 것만 돌려놓고 식사도 전부 제가 먹을 것만 따로 준비했지요. 청소와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하루 걸러 한 명이 몰아서 하기로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냉장고를 열어서 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안일 똑같이 반반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면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툴툴대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했는데 당장 출근할 때 신을 양말이 없으니
저보고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방방 날뛰기 시작했지요. 그날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았다면서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자고 청소기만큼은 자기가 매일매일 돌리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게 모르게 해주던 것들이 남편에게는 당장의 여윳돈 100만 원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을 지내는 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가지고도 한 번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각 20씩 해서 봉투를 4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데 좀 더 쓰자고 하면서 50씩 넣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조금 무리라고 했어요. 아직 저희가 신혼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월세로 버리면서 살고 있는데 전셋집이라도 구하려면 하루라도 아끼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반대를 했죠. 친정 부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부모님도 식당 하시면서 큰돈을 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 개뿔도 없는 우리가 들여봤자 티가 나겠냐고. 50이든 20이든 부모님들께는 우리가 챙기고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부모님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저보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생신 때 한두 번 드리는 건데 그걸 아끼려고 한다고 아주 불효녀라고 말하면서 이죽대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자리 잡고 그때 용돈을 더 드려도 늦지 않는다고 한번 참고 말해줬더니 모처럼 자기가 대기업 취직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벌고 있는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효도도 내 맘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완강하게 저도 우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놈이 제 생각은 끝까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들께만큼은 용돈을 자기가 돈을 더 버는 만큼 더 드려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하기는 싫었지만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 가지고 시집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돈 더 버는 것 가지고 제발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이 있으니 너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너가 돈을 더 번다고 할지라도 맘대로 쓰게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 게 어딨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그날 대화는 끝내지 못하고 냉전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남편이 일그러진 얼굴로 사과는 하지 않고 대뜸 너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안 하고 있다며? 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한테 먼저 나서서 연락하거나 한 적도 없어요. 서로 부모님께 효도하자고는 했지만 똑같이 효도하자고 했으니 저도 나서서 먼저 남편 좋으라고 대리효도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일부러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걸어오는 시비에 너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안 하냐고 저도 딱 잡아떼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위하고 며느리가 똑같냐면서 뭐라고 하네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게 똑바로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어버버거리다가 시부모님 앞으로 된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는 건 사실이지 않냐고 제가 당장 돈 7천 해온 거는 자기 머리로 금방 따라잡을 거고 자기는 유산까지 받게 되어 있으니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되는 건 제가 아니라 자신이라면서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저보고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노래방을 나가던지 해서 100만 원을 더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랑 자기가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니 그때 가서 큰 소리 치라면서요. 돈 100만 원 더 벌어온다고 아내한테 노래방이나 나가라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놈을 믿고 결혼을 결정한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무슨 자기가 저를 논리적으로 눌렀다는 생각을 했는지 기고만장해서는 할 말 없으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때라도 곧바로 사과했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저를 회유한답시고 꺼내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우리 팔자는 금방 피게 될 건데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을 하네요. 애초에 너네 부모님 재산 관심도 없었고 너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인데 너가 이 정도로 개차반인 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했죠. 남편 놈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반반 결혼 처음부터 우긴 게 저였으니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도 이혼하면 자기가 반을 가져가야겠다며 이래도 진짜 이혼을 하겠냐고 합니다. 반이고 뭐고 알 거 없다고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 진짜 1억이냐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고 먼저 이혼 변호사를 구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걸 알았는지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불이 나듯 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정성 어린 사과는 못할 망정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시어머니는 또 언제 상속받을지도 모르는 유산을 가지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 모자가 똑같다고? 그 유산은 저 다음에 보실 며느리한테나 물려주시고 저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결혼 생활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돈 3, 4천 때문에 이혼을 뒤집으려고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정말 그 남편 앞으로 받게 된다는 엄청난 유산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지옥 같은 그 집구석과 영영 이별을 해버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정말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사람다운 가족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인원 제한 완화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꿈 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5천 정도만 남편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이에요. 남편이 그 외에 모아둔 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비용을 했고 친정이나 시가 양가 어른들께는 따로 손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도 혼수로 5천 정도 준비했고 혼수 준비하고 남는 돈은 남편 집에 묶여있는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경기도 신도시 쪽 상가에서 카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특히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 카페 수입이 아직도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주 5일 일하는 저에 비해 휴일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이지만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고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등 기본적인 집안일은 남편이 저와 분담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주말에는 남편 카페에 나가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매일매일 일만 하느라고 바빠서 여자 문제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것 같은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으니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일 때부터 며느리 잡기를 시작하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남편이 카페를 독립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위치가 시댁 근처에 있거든요. 새해가 밝은 첫날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쯤 친정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만 들리기로 했는데 남편 카페가 근처에 있고 새해 첫날에는 모처럼 카페를 열지 않아도 돼서 말일날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고 저도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잡혀있던지라 저는 집에서 쉬고 다음날 갔으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었는데 1차 회식 때 얼굴만 비쳤다가 시댁 가야 한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저한테도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1차 회식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가니 밤 9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다행히 시댁 근처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갔어요.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정류장까지 차로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류장에 남편은 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아직 오고 있나 싶어 어디쯤이냐 물어보려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아파트 바로 앞까지 오니 그걸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고 회식에 버스까지 타고 와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거기에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시댁이 경기도 신도시 중에서도 좀 외곽이라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버스를 타려다가 너무 춥고 짜증이 나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보여서 그걸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벌써부터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러 나가려는 걸 시어머니가 막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 그거 가지고는 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곧바로 자고 싶었지만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분위기 좀 맞춰주려고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거길 앉냐고 하시면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설거지를 하라는 말이 진심이신가 하고 설거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잖니? 우리는 내일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만 대충 먹었으니 설거지 할 것도 몇 개 없다고 저보고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이러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너는 거길 왜 가 있냐면서 피곤할 텐데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를 도와야 하나 가서 쉬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는 저보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이 더 불쌍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 보니 누가 봐도 갈비찜을 먹고 남은 뼈들이 싱크대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기엔 조금 생소한 메뉴가 있으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냥 평소에도 집 반찬으로 갈비찜을 드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설거지 다 끝내고 나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 있었는데 저도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갔더니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 전부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불 깔아놓은 손님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몇 시인가 봤는데 새벽 5시 반밖에 안 됐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제 팔을 휙 낚아채면서 애는 더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쉬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어제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퇴근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다가 말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떡국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김가루도 좀 준비해놓고 옆에서 저보고 달걀지단 좀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더니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흰자랑 노른자 따로 하면 예쁘긴 하겠는데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 모양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냥 더 번거롭게 하시려는 생각이 뻔히 보이긴 했지만 별말 안 하고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떡국 준비 다 끝내니까 7시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직 방에서 나오시지 않고 계셨고 저도 붕 떠서 뭘 해야 하나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나머지 준비 혼자서 다 해놓고 깨울 테니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세상 모르고 방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감기만 한 것 같은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다 뜨니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깨워놓고 먼저 밖으로 나가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저녁 때웠을 때 온 가족이 먹었다던 갈비찜은 상위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딱 가운데 김치 잘라놓은 거 1개와 아침에 저와 같이 끓인 떡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불 정리한다고 저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는 제 자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정해주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떡국인데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앞에 놓인 그릇이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고 참고 참으며 화를 죽이고 있으니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곧 식사하러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남편이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남편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고기가 두세 점씩 올라갈 정도로 잔뜩 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유를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고기 한 점 없는 떡국을 김치로 억지로 삼키고 있다가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너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떡국에 떡 말고 건더기가 너무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이면 좋았겠다고 만두 혹시 있냐고 빈정대듯이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의도를 눈치채신 건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시다가 저보고 만두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편이죠. 집에 냉동만두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그래? 만두 좋아하는지 몰랐네 하고 제 반응을 쉽게 받아넘기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상황 돌아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화가 무척이나 났지만 남편도 얼마나 거기서 조마조마했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했어요. 그 뒤로 시가에는 따로 안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날이었어요. 휴가가 짧아서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오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며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하시더군요. 대번에 저 일 시키고 싶으시다는 걸 눈치챘어요. 토요일 아침에 시댁에 가니 정말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업소에서 쓰는 초대형 양은 다라이 아시죠? 한 3살박이 아이 정도는 시킬 정도의 크기로 된 양은 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어머님 만두 가게 차리시게요? 하고 말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않겠니 하면서
명절인데 이웃들도 좀 나눠주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저 하나 일 시키기 위해서 밑준비 이만큼 하신수고도 보이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저 뿔난 거 눈치채고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하니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만두를 저 혼자서만 한 200개쯤은 만든 것 같아요.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있으니 속이 상했는지 괜히 남편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른 일 시키시면서 저한테 거의 다 몰아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만두를 넣고 떡만두국을 끓였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물면 묵은 마시고 만두만 빚어댔으니 저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지난번 떡국에서 당한 게 있어서 제가 상 차린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쉬시라고 했어요. 입 빠진 그릇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넉넉하게 만두를 담고 상을 차렸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후다닥 일어나시더니 만두 빚은 거 소분해 놓은 것 몇 개를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이웃들 드리고 오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한 분들도 있을 테니 식사 전에 드려야 먹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갖다 준다고 저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꼭 제가 가야 한다는 말에 남편하고 둘이서 나와 이웃들 몇 분한테 만두 빚은 거 몇 개를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안을 휘휘 저어보니 제가 분명히 상 차릴 때 담아놓은 만두 10개는 온데간데였고 꼴랑 옆구리 터진 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손수 제 그릇을 들고 만두를 다시 덜어놓으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만두가 많이 줄었네요? 라고 한마디 따졌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욕심이 참 많다고 내일이면 신은혜도 올 건데 신은혜는 입도 아니냐며 어떻게 저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하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 그릇 들고 일어나서 그대로 냄비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냅다 주워 담았습니다. 온 식구가 저희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만두를 적당히 다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니 저희 집 가서 혼자 먹을게요. 만두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남편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만두국도 끓이고 몇 개는 찌고 해서 혼자서 만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고 일회용 지하철표 끊으면 500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거 아냐며 씩 웃으면서 별말 안 하고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쪄놓은 만두를 한 개 집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잘 참아줬다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없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막아줄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화가 다 풀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신은혜는 특히 신우 남편이 만두를 안 좋아해서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니도 딱히 만두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시아버지 혼자 요 며칠간 삼시세끼로 만두만 드시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만두 이제 못 먹겠다고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이기지 못했지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시어머니하고 재밌는 사건이 있으면 사연 하나 더 보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